저는 그 원이스트 포럼, 유라시안 원이스트 포럼 부회장을 섬기고 있는 안경모 교수입니다. 저는 해양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작년 8월 달에 이제 한동대학교를 은퇴하고 지금 이제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어,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그 대장이신 김윤배 박사님의 이제 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이제 발표를 드리실 텐데, 사실 저희가 유라시아 원이스트 포럼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원이스트, 그래서 하나의 동해가 되는 걸 저희들이 지향하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 미국 국방부에서 동해를 그 Sea of Japan으로 그 거의 인정하다시피 하는 그런 발표를 해갖고 지금 이제 많은 그 매스컴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원이스트, 이스트라는 거는 저희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전 유라시아 대륙의 동해로 인정받게 하자는 게 저희 포럼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그 미국 국방부의 발표 같은 것들이 약간 이제 실망스럽고,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은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런 해양 문제들이 지금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김윤배 박사님께서 독도에 완전히 거기서 그 우리나라 동해 울릉도 독도 지킴이로서 거기서 상주하시면서 국립해양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그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데,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김민배 박사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장을 맡고 있는 김윤배라고 합니다. 오늘 그 앙병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우리 동해 명칭과 관련된 그런 국제 역학관계랄지, 심지어는 이제 후쿠시마 그런 배출수, 오염수 배출 관련해 가지고 여러 우리 또 현안들, 해양학적인 그런 또 환동해권의 현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전공 분야가 이 동해 해수 순환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또 기후변화 관련돼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로 동해 해양 생태계 오아시스 울릉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 11시 10분 정도 되고 있는데 한 4, 50분, 한 40분 정도 좀 슬라이드는 좀 많이 준비했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네.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이제 동해 해양 생태계 오아시스 울릉도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그 2014년부터 울릉도에 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산하의 출연 연구기관인데 거기에 그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를 근무하고 있고 2020년부터 이제 대장으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울릉군 관련된 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국가지질공원 또 울릉도 해양보호구이랄지 또 2019년부터는 지금 경상북도에서 울릉도를 독도를 포함해서 이제 세계 자연유산으로 이제 가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바다의 그 사람들이라고 하죠. 우리 해녀에 대해도 관심이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섬 전체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가 울릉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 학문적으로는 동해 해양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울릉도 독도 또 우리 섬 주민으로서 또 섬 발전 그리고 이러한 과학적인 부분하고 해양 문화를 융합하는 부분에
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근무하는 뭐 울릉도 독도 해양 연구 기지 짤막하게 소개를 하면은 울릉도가 참 화면 잘 넘어가시죠? 예, 잘 넘어갑니다. 예. 네. 저희 울릉도가 이렇게 그 크기가 그 가로 한 10km, 세로 10km 정도 되는 그러한 면적의 섬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지는 울릉도의 북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제 게스트하우스랄지 이런 그리고 이제 전시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2005년도에 일본 그 시마네 현에서 그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면서 그런 대응 차원에서 경상북도에 독도 기기 대책 사업으로 기지를 만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해양 생태계 연구랄지 수산 자원 또 교육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독도 특수 목적이라고 그래서 그 해양수산부에서 이 독도를 특수한 목적으로 입도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이 방문자 센터,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양 영토 수호라는 이 국정과제 수행, 그다음에 지역의 지역 연구소로서의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문제들, 그리고 울릉도에 위치한 유일한 어떤 국가 거점 연구소로서 울릉도 독도 그 국가 거점 연구소 기능을 또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울릉도 오시면 혹시 주변 분들이 그 울릉도 방문하시면 저희 기지 내에 그 울릉도 독도 그 해양보호구역 방문자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울릉도에 관련된 전시 시설 중에서는 아마 가장 잘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민망하지만은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상관없이 오전 9시부터 저희가 오후 6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오시면은 여러 가지 울릉도와 독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음, 어, 그 전시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 41톤급 그 독도 누리호라는 울릉도 독도 전용 조사선이 시행이 돼서 현재 이제 현포항 저희 기지 근처에 현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해왔던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그 독도 강치라고 알려진 그러한 그 독도 바다사자 유전자 정보를 국내 최초로 확인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러 현장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최근까지 한 130차례 이상 저희가 독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진행 과정에서 그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 그때 저희가 최초 실종자를 발견하고 또 해경에 인도하는 그런 일도 있고 최근에 이제 독도의 유일한 식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물골이라는 부분이 있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도 주변에 여러 가지 실시간 또 내지는 여러 가지 해양 과학 관측 장비들을 현재도 정밀하게 이제 그 하면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울릉도가 또 동해안 최초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양 쓰레기 부분이랄지 해양 보호생물 여러 가지 역할들을 또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릉도 해양수산 하면은 오징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기후변화랄지 중국어선 이런 영향으로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 수산자원 연구를 또 일부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독도 새우 최근에 이제 독도 새우에 항암 물질이 발견이 됐습니다. 유산균이 풍부하고 그래서 이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대황이랄지 여러 가지 울릉도 독도 특산 생물의 어떤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그러한 연구들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해양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생들 또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 또 그리고 섬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해서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역할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기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울릉도 얘기를 하자면은, 이 현재 인구는 한 9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 국가 지질공원이면서 동해안 최초의 해양보호구역. 그다음에 전 세계 울릉도 독도에만 서식하는 특산 식물이 약 50종이 있습니다. 뭐 섬바디, 섬말랄이랄지, 그러니까 그런 앞에 섬이랄지, 뭐 우산 장구채 같은 우산자가 들어가는 그런 식물들이 경북대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또 섬이 생성되고 한 번도 육지하고 붙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특징이랄지 환경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특산 식물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현재 세계 자연유산이랄지 또 울릉도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을 활용한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그런 잔잔한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해안 최초의 또 해양보호구역으로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이거는 저희하고 이제 울릉군이 합심해서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이게 실제 울릉도 그 바닷속의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경관 자원이 예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멸종 위기 그 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울릉도는 한 250만 년 전에 형성을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5천 년 전에 화산 분출이 있었고, 독도는 그보다 훨씬 앞선 450만 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해안 절경이랄지 지질학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지질공원으로 또 선정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잠깐 해양 문화적으로 좀 보자면은 이 울릉도가 오랫동안 이제 세계 역사에 좀 그 이제 지도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1787년도에 프랑스의 이 라페루즈, 그러니까 세계 이 탐험 과정에서 이 라페루즈 탐험대가 이 울릉도를 이제 발견하면서 서양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도들을 남기고요. 뭐 최근에 이제 경상북도에서 우리 모임 회원이신 그 김남일 부시장님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프랑스 라페루즈 재단 이사장님이 저희 기지에 울릉도 또 기지에 방문해가지고 이런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남긴 항해 일지에 보면은 조선인 목수들이 그러니까 1787년 당시에 이 섬에 와서 배를 건조하고 그런 것들을 또 항해 일지에 이제 탐험대 항해 일지에 남기기도 합니다. 그걸 조금 더 확장돼서 보자면은 과거에 이제 주로 남해안 어부들이 우리 검은도를 비롯해서 어부들이 이제 그 울릉도에 와서 이제 벌목을 활용을 해서 이제 배를 건조하고 미역을 채취하고, 그래서 1882년 울릉도가 이제 다시 개척을 하기 직전에 이 울릉도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140명의 조선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남해안에 거주하는, 그래서 이분들이 울릉도에 와가지고 배도 건조하고 또 독도까지 가가지고 이 강치를 또 활용하기도 하고 또 미역도 채취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제 고향이기도 한데 저 전남 강진에 유배 오셨던 우리 또 유명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 강진 포항에 유배를 오셨다가 직후에 바로 또 강진으로 유배를 오십니다. 그분이 강진 유배 기간 동안에 이 보시는 그 탐진어거라는 시를 남깁니다. 그래서 돛을 달고 동으로 울릉도로 간다네라는 그런 이제 탐진어가를 남기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남해안 나 서남해안 주민들이 울릉도까지 와서 미역이랄지 배도 건조하는 그런 상황을 다산 선생님께서 이런 시조로 남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해방 그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울릉도가 굉장히 좀 폭설이 많이 내리고 또 오징어 생산량에 따라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 울릉도에 살다가 이제 내륙으로 이주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923년도에 그 울릉도에서 출생을 하고 1930년대 이제 울릉도가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울릉도의 특산 식물 중에 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먹고 명을 이었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 명이 뭐 울릉명이가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1930년대 그분의 이제 그 등본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뭐 감도 화용현, 그래서 그 감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제 예전에 포항에 있을 때 이런 사실들을 알고, 이 할머니, 정옥군 할머니를 72년 만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에 계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흑룡강 신문에까지 기사들이 실리고, 이 할머니셨는데, 그래서 그런 그 문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1934년, 그러니까 그 할머니 무렵에 그 울릉도하고 원산 사이에 항로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그래서 이제 이 개척기 울릉도 주민들의 배고픔을 피해서 이제 울릉도에서 원산 항로를 통해서 감도 등으로 이주한,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당장은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이 울릉도 원산 항로 같은 그런 역사의 항로들을 보고를 통해서 우리 남북 청소년들이 울릉도를 찾고 독도를 찾고, 뭐 당장은 정말 힘들겠지만은 뭐 10년, 20년, 설령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잊지 않고 그런 항로 개척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 우리 울릉도 좀 인문학적인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뭐,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해서, 우리 앞서 안경복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동해는 이 강원도, 뭐, 경상도 정도의 굉장히 작은 동해 결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일본, 러시아, 물론 이제 중국 국경은 아니지만은 그런 러시아, 북한으로 둘러싸이는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우리 남한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바다가 우리 동해 전체 바다 면적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그 동해 전체 면적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약 10%가 채 안 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는 이 다른 남해랄지 다른 서해에 비해서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최대 수심이 한 4,000m에 이르고 평균 수심은 1,700m에 이르는 굉장히 깊은 그런 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쪽을 조금 더 보자면은 우리나라 이제 관할 수역,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 관할 수역의 범위인데, 울릉도에서 주변에는 특히 동해는 굉장히 깊은 바다죠. 이런 바다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울릉도 독도 주변을 자세히 좀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독도라고 하는 섬은 눈에 보이는 섬은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독도의 모습은 이 독도 해상체라고 하는 이 정상부 일부입니다. 그래서 실제 독도의 높이는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우리 동해연구소랄지 뭐 조사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 높이는 2,268m에 이르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독도는 굉장히 작지만은 실제 독도의 높이는 굉장히 높다. 2,300m에 가까운. 그리고 과연 독도가 울릉도보다 훨씬 450만 년 전에 만들어지는데 생성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섬이 아니라 울릉도만큼이나 굉장히 큰 섬이었다라고 이제 우리 지질학계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인봉 높이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 울릉도의 높이는 거의 3,000m 이상의 굉장히 그런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지만 보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독도는 바다랑 함께 보면 결코 작지 않은 한라산보다 더 높은 섬이 독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울릉도 쪽 연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수심 50m 정도 되는 그러한 해안 지형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가까운 이런, 그리고 이제 요 정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수심 200m 정도,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그러면서 조금만 더 나가면 수심 2000m까지 떨어지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동해 부분을 조금 더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좀 보자면은, 이렇게 이제 그 남쪽에, 그 따뜻한 물과 동해 북쪽에 그 차가운 물이 교차하는 그런 수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동해를 이 지중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난류의 세력이 확장하느냐, 한류의 세력이 확장하는 따라서 우리 동해 또 한반도 주변의 기후가 갑작스럽게 바뀌는. 그래서 우리 조선 시대 때 우리가 소빙기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조선 후기에. 그때는 이제
그 한류 세력이 굉장히 확장을 하면서 이 그러니까 남해까지 아마 이 전선역이 굉장히 남쪽까지 내려와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동해는 그 동해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그 난류, 동한 난류라고 하는 그리고 어, 한반도 연안을 따르는 북한 한류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그 냉수들이 울릉도 독도 사이로도 들어오고 막 그런데 그렇게 울릉도 독도 주변은 남쪽에 따뜻한 물과 북쪽에 차가운 물이 만나는 이제 이런 따뜻한 물은 그 남쪽에서 이 북태평양에서 오는 쿠로시오류가 일부가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관련해서 이 해류학적으로 보자면 자연과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후쿠시마에서 배출이 됐을 때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태평양 순환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그게 뭐 혹자는 4년, 5년 뭐 그렇게 그 과학적인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다시 그 이런 크루시얼에 동반돼서 그 일부가 이 제주도를 주변을 해서 한반도로 하고 많은 물의 일부가 사실은 울릉도 그 일본의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 일부가 동해 연안 쪽으로 동한난류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이제 울릉도 독도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오염 배출수가 가장 그 늦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울릉도 독도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권이 먼저 이제 뭐 그런 영향이 물론 이제 얼마 그 처리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해류 분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러한 그 이제 이 동안 난류가 이러한 울릉도 독도 쪽으로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한국탐험협회 외국어대 이제 관계자분들이 우리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이렇게 뗏목으로 가보는 그런 사례도 그래서 옛날부터 그 우리가 독도라는 게 울릉도의 부속섬인 하지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울릉도에서 독도가 바라보이고 또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 그런 주 해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한반도의 인식권 안에 있다고 자신 있게 또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동해 부분을 우리가 이 태평양이랄지 베링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국제연구소에 아라오노에 승선을 해서 이제 이러한 조사에 같이 합류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 빨간 선이 이 수심별로 수온이 어떻게 되는지 염분이 어떻게 되는지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량이 어떻게 된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수온을 보게 되면은 이 200m, 우리가 흔히 해양 심층수라고 하는 굉장히 다른 바다에 비해서 차갑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특징이 산소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높은 다른 바다에 비해서. 그래서 이 얘기는 동해 내부에서 심층수가 형성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 바다가 굉장히 좁지만은 다른 태평양 바다에 비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그 해양 심층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뭐 저기 뭐 극지방에서 형성돼서 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해에 있는 해양 심층수는 동해 자체에서 형성돼서 순환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한해협을 이 수심대가 약 한 15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m 이상의 심층수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지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정말 희한하게 들어올 수는 희귀하게 들어올 사례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거의 100%에 가까운 200m에 있는 물들은 동해 자체에서 순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동해 전체 물 중에 90%가 이 심층수입니다. 그 온도는 약 1도 정도 되는데 그래서 동해 전체에 담겨 있는 물 중에 90%가 그냥 굉장히 차가운 1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동해는 표층 한 1, 200m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냉장고보다 굉장히 차가운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2000m까지 이제 이제 내려보면 2000m의 수온은
거의 0.1도에 가까운 굉장히 차가운 수온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층 일부만 좀 찹지, 이거는 겨울철에서 좀 표층의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20 몇 도까지 가는데, 그래서 일부를 제외하면 굉장히 차가운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해 심해는 굉장히 이제 또 그 압력이라는 또 엄청난 압력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스트로프를 이렇게 이제 같이 그 후배들한테 통해서 이렇게 내려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동해 심해 대부분에 그러니까 엄청난 압력에 놓여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동해 상층부 부분은 항상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바닷물이 흘러서 뭐 독도 쪽으로 바로 가는 그러한 흐름도 있겠지만은 이런 사례처럼 동해 연안 쪽으로 해서 원산까지 가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한 2달 가까운 주기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다 연구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하는 이유도 이 동해가 굉장히 다른 바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이 동해 내부에는 이런 일반적인 흐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 소용돌이라고 하는 소규모 직경이 한 50km, 굉장히 작지는 않습니다. 크게는 한 직경이 100km 정도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특성이 바뀌는 그런 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울릉도 어, 독도 주변으로는 전통적으로 동해 연안을 따라서 바닷물이 흘러와서 이 울릉도 주변으로 감싸는 약 시계 방향의 흐름들이 일반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시 이제 반시계 방향. 그래서 최초에 이걸 저희가 한미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걸 발견했었는데, 미국 학자들이 얘를 도콜드 에디다라고 해서 다행히 저희가 독도의 그 다케시마 콜드 에디가 아닌, 그러니까 독콜드 에디로 해서 그런 학문적인 그런 미국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독도에서 바닷속의 흐름들 보시면은 이제 2013년, 14년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북쪽으로 향하는 흐름이 있다가 그 한 달 뒤에는 남쪽으로 오르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흐름을 갖고 있죠. 반면에 2014년에는 굉장히 뭐 세기는 좀 하지만은 방향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우리 바다가, 동해 바다가 결코 만만치 않은 바다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근데 이 바다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아열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표층 수온이 한 20도씨 이상 관측 일수가 과거 70년대에는 한 2달, 한 70, 80일 정도밖에 안 된다면 최근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아열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바다에서 가장 빠르게 표층 수온이 증가하고 있는 바다가 바로 울릉도 독도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서해 쪽은 좀 위험스러운 자료이긴 한데 이게 1930년대 독도하고 최근의 독도입니다. 이제 서남해 같은 경우는 조수관만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단순히 이런 그림을 비교하기 어려운데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조수관만의 차이가 한 10cm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굉장히 차가운 바다, 뭐 정월이랄지, 뭐 특히 명태, 뭐 이런 굉장히 차가운 바다. 하지만 이 바다는 굉장히 뜨거운 바다입니다. 그만큼 해수면이 올라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 30년대 여기 찍힌 이 여성분은 사실은 제주 출향 해녀분들이셨습니다. 이게 일본인들이 이제 강치를 남획할 때, 바다 사자를 남획할 때 뭐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 울릉도도 그런 해수면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해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더워지니까 이 사실 지금 울릉도 독도 바다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종이 뭐냐면은 제주도에만 과거에 서식했었던 자리돔이 지금 대표적인 어종입니다. 그만큼 이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는 그런 부분이죠. 잠깐 이제 울릉도 오징어 얘기를 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울릉도 하면은 지난 100년, 1900년도 초에부터 잡히기 그 어획을 한 일에 지난 100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어 이제 그 뱉다는 작업들을 하고 건조하고 이런 과정들을 맺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전체 오징어 어획량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울릉도 주변 어획량도 거의 뭐 10분의 1, 100, 뭐 그 이상으로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최근에 이렇게 오징어가 금징어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울릉도 오징어라는 게 이 동해 남쪽에서 그 그 따뜻한 물과 북쪽에서 차가운 물이 만나는 공간에 적정한 수온도 형성이 되고, 또한 그 동물 플랑크톤이랄지 이런 먹이망들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울릉도 주변 우리 동해 관할 지역에 따뜻한 물과 찬물이 이렇게 접경을 했다면,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 동해 남쪽에서 굉장히 이제 이처럼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동해 북한 지역에 이제 이런 어장들이 형성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어장이 북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겨울 되면은 다시 이제 한류가 확장하면서 울릉도 주변에 또 어장이 형성이 되긴 하는데, 이때는 이제 이 바다 날씨가 풍랑특보가 많이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획량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이유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류하고 난류가 교차되는 지역에서 이렇게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기후변화 영향 때문에 이 오징어 주 어기 시기에 9월, 10월, 11월 이때 이제 동해 북한 지역에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자,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이 오징어 어장이 북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 어선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4년부터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제 협약을 통해서 이제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동해 북한 지역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오징어 어장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북쪽으로 바뀐 거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중국 어선들이 북쪽으로 진출하면서 2018년 같은 경우는 연간 2,000척 이상의, 뭐 최근에는 이제 우리 해경이랄지 국가적인 이제 중국과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감소, 몇백 척 정도 수준으로 감소를 하고 있지만, 이게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이제 상대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국 어선들이 이러한 오징어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는 오징어가 성장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때 잡게 되는데, 이미 중국 어선들이 이제 위쪽에서 잡아버리니까 이제 자원량이 또 크게 감소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중국 어선들이 2,000척 가까운 어선들이, 자, 이게 2017년도에 사동항에 피항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을철에 늦가을에 이제 기상이 악화될 때 이렇게 피항을 하게 됩니다. 한 수백 척의 어선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기름도 누출되고, 이게 당시에 이제 청와대까지 보고된 사진인데, 중국 어선들이 이제 피항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울릉도 연안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이게 대부분이 중국산 플라스틱이거든. 물론 울릉도에는 겨울철에는 이제 북한에서 심지어는 쓰레기들이 밀려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인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장소가 울릉도입니다. 그런 걸 저희가 최근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었었고요. 심지어는 이것처럼 이 독도에서도 저희가 이제 쓰레기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독도 해안가에서 발견, 저희가 지지난달에도 독도에서 가가지고 중국 이 폐플라스틱을 발견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처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오징어 축제할 때도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물론 남북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동해 개성공단처럼 중국 어선이 들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중국 어선을 통해서 동해 북한 지역의 오징어 자원량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남북 협력을 통해서 우리 어선들이 동해 북한 지역에 들어가고, 또 중국 어선의 그 오징어 남획을 방지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기회가 되면은 뭐 남북 이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되는 시점에서 이 북한에도 동해 수산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산에 있는데,
북한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낙지를 오징어라 부르고 뭐 그런데 그래서 남북 공동으로 이런 심포지움도 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이제 그런 뭐 우리 지역 주민도 그러고 당시에 해수부 장관님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동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일부의 바다가 아니라 이 국제 관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해 기후 변화들이 이 사실은 그 동해 북쪽 수역에서 지난 100년간의 어, 그 표층 수온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거든요. 일본 연안보다 이 동해 북쪽 수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기후 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동북아 협력 차원에서 이런 연구들이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히 어떤 오징어와 같은 회유성 자원들, 그리고 이 원산 위쪽으로는 명태가 아직도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산 자원, 그 회유성 수산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랄지, 또 우리가 이런 특히 이제 북한 수역 같은 경우는 그 미역, 해조류 중에 미역이 굉장히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동해에 정말 많이 있는 해양 심층수를 활용한 뭐 여러 가지 그 해양 심층수가 여러 영양 물질들을 아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류 뭐 양식이랄지 우리가 굉장히 남북 간의 협력 부분으로서 좀 추진해 볼 만한 물론 당장은 뭐 10년, 20년 뭐 향후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해양 과학적인 지식을 동북아 차원에서 좀뭐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다 울릉도로 들어와서 또 우리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이 맑은 날이 가장 적은 지역이 울릉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겨울철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대신에 여름 강수량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봄철에 해무도 자주 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맑은 날이 가장 적은 그래서 이제 울릉도의 명의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울릉도가 일조량이 작기 때문에 이 명의가 이제 이런 광합성을 활발하게 해서 자연 진화된 그래서 이런 울릉도의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전 세계 울릉도만 서식하는 그러한 그 식물들이 한 50종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울릉도의 연간 적살량이 한 2m 70 정도, 많을 때는 뭐 최근에 71cm, 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눈 때문에 또 이런 그 눈의 특징에 이런 그 가옥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유일하게 이런 지하수로 발전하는 발전소가 또 울릉도에 있습니다. 울릉도는 1940년부터 이런 수력 발전소가 있어서 지금은 전체 전력의 대부분은 이제 화력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되긴 하지만 물이 풍부한 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도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2020년 태풍 이 마이삭 때 모습인데 약 50톤 정도 되는 테트라포드가 터널 입구도 아니고 터널 안쪽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 이때 이제 기상청에 이제 울릉도 부위에서 19.5m는 엄청난 그래서 이제 사동항에 뭐 방파제가 유실이 되고 이게 이제 300톤 정도 되는 여객선이 침몰하고 뭐 월파가에서 수많은 어선들이 좌초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연재해가 또 반복되는 섬이 울릉도이기도 합니다. 독도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크게 이제 이 동도와 서도 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뒤쪽으로 이제 물골이라고 물이 나오는 평균적으로 한 3톤 정도 하루에 적지 않은 양이 나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독도 북쪽에는 이 과거에 이제 강치 지역에서는 가재라고 부르는데 이 가재가 많이 서식했다고 그래서 이제 가재바위라고 하는 그런 바위들이 있고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은 조금 빨리 지나가고요. 이거는 1930년대 이 동도 일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1930년대 모습을 보시면은 어, 이 해안가 주변에 일본 사람들이 강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막사를 걸렸던 지금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1948년 미군 폭격 사건 때 어민들이 한 10여 분 돌아가시는데 그 희생 위령비가 지금은 그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우리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해조류, 이게 대황이라고 하는 이 해조류인데, 이 대황은 전 세계 바다에서 동해만 서식하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해조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군락지를 형성하는 게 울릉도 독도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식한다고 일부 이제 연안 쪽에 서식하고 있지는 한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역도 우리 동아시아권에만 서식하고 있는 사실 해조류이긴 한데, 굉장히 특별한 해조류가 울릉도 독도 바다에.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울릉도 독도 주변은 굉장히 깨끗한 바다입니다. 어리 입장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좀 척박한 바다라고 할까요? 하지만은 울릉도 독도 주변에 이런 해조류가 서식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하나의 그 서식장으로서 또 인큐베이터로서 그래서 저는 울릉도 독도는 동해 바다의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장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이제 바다 물속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이제 국가 지질공원으로 선정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그래서 이런 홍해산, 뭐 미역, 문어, 그리고 이제 독도 새우. 사실은 독도 새우는 그런 명칭은 없고요. 이런 세 가지 새우를 통틀어서 흔히 이제 독도에서 잡히는 새우다. 그래서 독도 새우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울릉도 독도라고 했을 때 섬의 가치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섬의 기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2해리까지를 영해라고 하고 또 거기서부터 200해리를 배타적 경제수요. 또 영해 위를 우리가 영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우리나라에 138개소 있습니다. 백령도 제주를 포함해서. 근데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 울릉도 본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이 무인 도서에서 시작합니다. 독도도 마찬가지고 좀 독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러한 7개소 그러니까 독도의 어떤 중심에서 12해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 독도의 북쪽의 끝단 이러한 각계의 끝단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불록 사람은 살고 있지 않은 무인 도서지만 이게 이 무인 도서에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할 때하고 이 지점에서 12해리 시작할 때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또 이 바닷물은 2000m라는 굉장히 깊은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울릉도 같은 경우는 11개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저희 기지에서는 이런 무인도서, 영해 기점 무인도서에 대한 관심 있게 굉장히 좀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독도는 결코 자그마한 섬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독도를 여기를 빼앗기면은 독도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이 울릉도 독도 사이에 그들의 영토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는 독도하고 옥기섬 사이 이 경계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영토의 60%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독도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영토의 60%에 해당하는 엄청난 해양 영토를 같이 빼앗긴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독도의 또 독도를 부속섬으로 두고 있는 울릉도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널리 알려진 것처럼 뭐 메탄가스 하이드레이트인가 바로 독도에 있는 게 아니고 독도 주변 바다에 심해 이제 그런 그 해저에 묻혀 있는 그런 에너지 자원들 물론 뭐 당장은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자원들 우리가 수산 자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원들이 서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그 독도의 해양 영토적 가치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목을 해왔습니다. 군사적 가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 노골적인 또 그리고 그러니까 독도에서 잡혔던 이런 강치 박제를 영토 전시관에 전시하면서 그들의 영토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고 심지어는 이제 러일 전쟁 때는 울릉도에 아직까지도 일본 해군이 설치한 그 해저 케이블 일부가 남아 있는데 뭐 이런 군사적인 목적을 통해서 러시아와의 해전에서 이렇게 승리한 그래서 군사적 목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일본은 1953년도에도 약 그 네 차례에 걸쳐서 이런 편마를 설치하고 10여 차례에 걸쳐서 독도에 불법적으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키겠다고 울릉도 주민들이 결성한 게 독도 의용수비대라는 조직이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어업인들, 우리 푸른 울릉 독도 가꾸계랄지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심지어는
나중에 아마 김남일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는데 우리 제주 해녀분들도 이게 독도까지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물골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지금도 제주에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경북지방경찰청의 독도 경비대 또 득도 등대 우리 군청 그다음에 중앙 119 구조대 분들이 독도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울릉도는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서 육지로 보면 가장 작은 지자체이지만 실제는 가장 넓은 바람 면적, 우리 바다도 영토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울릉도에 그만큼 가치 있는 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질문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죠. 예, 화면을 해서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질문하실 예. 수 있습니다. 질문 해주실 분 없으신가요? 혹시 뭐 이해 안 되신 부분이거나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동해의 어떤 과학적인 가치, 뭐 울릉도 독도의 영토적 가치, 뭐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조금 문화적인 부분까지 조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1975년도에 인구가 2만 9천 명이 넘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어,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시고요. 일단은 이게 가장 그 핵심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죠? 화면. 예, 예, 그래서 보면은 그 70년대 또 2000년대까지는 사실 그 70년대 인구가 3만에 가까울 때 대부분의 인구가 수산 인구였었습니다. 70% 정도가 인구의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수산업에 그러니까 지금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15%, 10%, 20%밖에 안 되는 제일 큰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오징어가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대부분은 그때 70년대 많은 분들이 오징어 어업에 종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자동 조상기로 인해 가지고 노선에 한 척당 이제 한두 명 정도만 승선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물레를 돌리고,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수동으로 했으니까 사람들이 직접 이 물레라는, 그러니까 오징어 한 배 한 2, 30명, 오징어가 조금 상대적으로 지금 뭐 그 보다는 그러니까 많이 잡힌 시점이었죠. 그래서 오징어 잡기 위해서 사람도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오징어의 어획 방식의 자동화 내지는 오징어 자원량이 이렇게 크게 감소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김승진 박사님. 예, 어,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네, 김윤배 박사님 아주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운 동해 해양 생태계 오아시스 울릉도 독도. 정말 이건 뭐 짧게 들을 게 아니라 깊이 있게 계속 들어도 네, 고맙습니다. 예, 음, 듣고 싶은 그런 강의 감사드리고요. 요즘 민감한 부분으로 살짝 짚으신 것 네, 예, 같아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양 관련해 가지고 하니까 네, 이게 동해, 지금 이스트시 표기가 이스트시로 돼 네, 있잖아요. 근데 표기 문제가 네, 지금 네, 뭐, 미국 국방부에서 뭐, 일본에 재팬시로 표기한다고 그러지,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하고,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네, 아, 좀 이렇게, 이걸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빗 이후로 이렇게 확정했다 그러니 그것이 무슨 근거로 확실한 건지, 이걸 네, 또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왜 이걸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네, 첫 번째 들었고요. 말씀을 예, 잠깐 하셨으니까 또 하나는, 그, 후쿠시마 오염 배출수 문제입니다. 가장 예, 먼저, 그 오염수가 바다 해류가 오는 게 제주도하고 남해이라 말씀하셨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울릉도 독도 맨 나중이라 그랬는데, 네, 네, 그러면 제주도와 남해안은 언제 정도 올 건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피해가 심각한 건지, 네, 예,
이게 뭐 다 뭐 정치적인 문제라서 말이 많긴 한데 아무리 과학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럴 수 있나? 왜 이 바다에 피해를 주지? 자기 바다인가? 아, 뭐 이런 비상식적인 이런 도쿄 전력 네, 네. 문제를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게 도대체 일반 평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궁금하셨으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90년대, 2000년대 초에 20년 조금 됐겠네요. 그때 제가 한 신문에다가 그 제보를 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뭐냐면은 우리 미 국동군 사령부가 그 홈페이지 지도에 재팬시를 쓴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미 극동 사령부가 홈페이지에 그, 이스트 C가 아니라 뭐, 내지는 병기가 아니라, 재팬시를 쓴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 제보하고, 그게 이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입장은 1950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제법 하시는 분들이 저 명확히 알고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경험상 미국의 입장은 굉장히 일본에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1900, 샌프란시스코 광화조약 당시에도 이 독도를 놓고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볼트라고 하는 군사 자문관의 역할이 당시에는 굉장히 컸지만은 미국의 입장은 우리나라보다는 그러니까 20년 전에 미국 동군사령부의 지도에서도 동해 명칭을 재팬시라고 쓸 만큼 굉장히 한국의 입장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는 게 저는 미국의 굉장히 일반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2000년대 후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90년대, 2000년 동해 명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은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아쉽게도 우리나라 학자들도 심지어는 일본이라고 쓰는 학자들도 이 논문도 나오고 그만큼 관심이 적었다는 거죠. 하지만은 90년대, 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우리 동해 명칭에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최근 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이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해서 미 일부 주에서는 뭐 동해 병기 법안이 뭐 들어가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미국은 병기 입장을 해줬고, 동해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는 다시, 물론 우리가 지금 관심이 많겠지만, 일본에 보다 적극적으로 하니까 다시 미국 국방부의 입장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방 이후부터 일본의 입장을 계속 지지해 왔다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지만은, 최근 들어와가지고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동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이랄지 민간 방크랄지 노력을 하면서 이제야 이제 병기를 했다가 또 일본의 입장이 강화되니까 다시 일본에 들어가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20년 전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 배출수 관련해서는 이 바닷물의 기본적인 표층 바닷물의 흐름이 약 보통 우리가 한, 한 2, 3노트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50cm per sec, 하루에 한 50km 정도 이제 폭넓게 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미치는 시간이나 울릉도 독도에 미치는 시간이니까 하루에 뭐 빠르게 가면 한 4, 50km 간다는 거죠.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거리가 217km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제주도에 미치는 시점이나 독도에 미치는 시점이나 거의 불과 10일 정도, 20일 정도 차이라는 거죠. 표층 해리만 직진해서 따라간다면 무슨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뭐 한 달 정도 뒤늦게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표층 해류에 동반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오히려 거의 비슷한 한 달 이내 뭐 정도의 굉장히 가까운 왜냐하면 표층 해류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이 왜 해양 배출을 하지? 그냥 본인들 영구 보관, 내륙에 본관을 하지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든 배출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고 태평양 순환을 거쳐서 하는 게 과학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오는 시간이나 울릉도 독도에 오는 시간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뭐 한 달 이내에서 시간 차이는 있고, 다만 또 한 가지 그나마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게, 설령 이 대만 한류를 따라서 대한해협을 들어오더라도 이 100% 중에 70%는 다시 이 대만 한류 본류를 따라서 일본 연안 쪽으로 갑니다. 그 일부가 동해 연안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해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동해안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접어드는 대부분의 해류는 일본 연안 쪽 대만 한류의 이 본류를 따라서 그거의 일부가 이제 동해 쪽으로 접어드는 그런 부분이 과학적으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두 번째 답변은 제주도 오는 시간이나 독도 오는 시간이나 울릉도 독도에 오는 시간이나 뭐 이제 물론 다른 케이스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달 이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답변 관련해서는 정말 민간이랄지 우리 학계의 역할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 외교부 입장.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본해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우리 학계나 외교적인 부분이나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저는 일본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2시 조금 넘었는데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한 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12시가 좀 넘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흥미있는 발표를 해주신 우리 김윤배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9월 울톡 세미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